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화요일 이후 리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제치고 호주 일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되었고, XRP 거래량이 급증해서 무려 거래소 법정화폐 마켓 거래량의 82%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확인을 위해서 기사 원문을 함께 보여드리면요. 기사에서는 호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을 통한 국제 결제가 주요한 활용 사례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결제를 위해서 암호화폐 리플이 현재 호주의 주요 디지털 거래소 일부에서 거래량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리플의 ODL을 기반으로 한 XRP를 통해서 송금 서비스가 호주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최고의 활용 사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인데요. 아마 해외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송금 서비스에 비해서 왜 리플 ODL 기반의 송금 서비스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송금에 걸리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주고받는 은행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왜 이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인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도 사실 리플 홀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되는 게, 만약 SEC와의 소송으로 리플이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만약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호주에서 보여준 리플 XRP의 활용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주 전문가들은 SEC가 호주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규제 논의에 맞춰져 있다라고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금이라는 것이 기업 간 혹은 개인 간 다양한 거래 형태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송금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또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송금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은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타국으로 나가 있는 호주인, 그리고 호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국적 노동자, 그리고 투자 기업들,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편의성이라든지 비용 경제성, 그리고 보안이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리플 ODL 기반의 XRP 채택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현재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 중인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회의 참석 전에 한 인터뷰에서 SEC와의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합의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단 합의는 SEC가 리플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해석해 보면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SEC가 리플 XRP를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기사 원문을 살펴보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추가적으로 말한 게 있는데요. 해당 소송이 2023년에 해결되거나 상반기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결과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SEC로부터 상당한 자세 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SEC의 변화라면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년이 넘는 소송의 기간 동안 암호화폐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빈틈이 많은 하위 테스트에 의존하면서 SEC의 논리가 상당히 빈약했고, 이때마다 SEC는 주장하는 논리가 변경이 되면서 연속성 있는 논리를 펼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다못해 네펀 판사가 법을 이용하려는 위선자라는 표현을 한 만큼 그런 SEC의 소송 자체는 결국에는 리플 CEO가 봤을 때는 리플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 회사의 CEO라면 승소를 목표로 하고 또 승소의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내 권력의 힘에 대해서 얼마나 당사자가 아닌 주변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암호화폐에 가야 할 방향은 이 소송의 결과가 많은 영향을 주는 것도 맞지만 권력 앞에 얼마나 형평성을 보여줄지 토레스 판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 소식 잠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오전에 소식을 이미 접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가상자산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내용이 바로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 즉 STO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서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앞으로는 안전하게 보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TO가 실물 자산과 연동한 가상 자산인 만큼 법적 허용으로 인해서 부동산이나 또 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요건은 내달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STO 활성화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도 제도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스템의 안정화는 결국에는 투자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또한 투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내용이 투자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다면 지금 얼어붙은 투자 시장에 분명히 훈풍과 함께 이 분야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먼 콘텐츠에서도 유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었습니다. 제네시스의 파산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파산 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모 회사 DCG는 결국 제네시스의 파산을 선택을 하고 그들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모 회사 DCG의 현금이나 지분으로 채권을 처분할 테니 1년에서 2년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시스의 채권자 제미니가 8일까지 모 회사 DCG에게 제네시스에 묶인 자금을 해결하라고 압박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8일 이후 어떤 소식이 나올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협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시스의 파산 소식이 들리면 또 연초 보여진 암호화폐 시장의 아주 작은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모 회사 DCG가 얼마나 이 사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지 바로 그것이 연쇄 악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